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상 회복을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유행을 겪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3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이 0.08%로 계절 독감 치명률과 거의 같다고 밝혔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아용 백신은 이미 허가된 12세 이상 대상 백신과 성분은 같지만 1회 투약의 유효 성분 용량이 3분의 1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방역당국에 침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신속 PCR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 코로 하는 PCR 방식은 아이들에게 통증을 유발하고 반복 검사 시 상처를 낼 수 있어서 공포감과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산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기준 미국의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9천여 명으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해 12월 1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 규모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만 명대로 치솟은 가운데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상 회복을 위해 긍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는 확진자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대 숫자도 증가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가운데 한 차례 유행이 지나고 전체적인 안정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 측면에서는 일상 회복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유행을 겪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예방접종과 함께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를 더 강화하면서 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데 방역과 의료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방역 체계는 잘 갖춰져 있다며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거리 두기 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2만 명의 확진자가 재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최근 매주 2배씩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자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서 6,500명을 확충한 데 이어 곧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추가로 일선 방역 현장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추었습니다. 위중증률과 사망률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과 방역수칙 이행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확진자 수만 가지고 지나친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중증과 사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들의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오미크론 치명률이 0.08%로 계절 독감 치명률인 0.05에서 0.1%와 거의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확진된 123만 7,224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046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분석돼 계절 독감의 5배에서 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살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치명률이 0.5%에 불과했지만 미접종 때는 3차 접종 완료자의 10배가 넘는 5.39%로 치솟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할수록 코로나19를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예방접종 효과도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3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계절 독감의 경우 국가 통계가 없어 학계의 정보로 유추해야 하지만 매년 유행 시기에 300만에서 700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손 반장은 더 많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완료할수록 본인과 가족, 주변의 생명이 안전해지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비슷한 풍토병처럼 간주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만 5세에서 11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에 대한 심사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허가한 소아용 백신은 1회에 0.2ml를 투여하게 되며 이 가운데 유효 성분은 10마이크로그램으로 12세 이상 대상 백신의 3분의 1 용량입니다.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되고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 2차 접종 후 4주 뒤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소아용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90.7%로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세에서 11세에 대한 화이자 백신을 품목 허가한 가운데 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는 다음 달 정해집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식약처 허가를 전제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심의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접종 계획을 3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현재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필요성과 접종 효과, 비용 편익, 부모의 수용성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다음 달 끝날 예정인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 전문의 심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접종 대상과 시기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허가받은 소아용 백신은 기존 화이자사와 맺은 계약 물량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 도입 일정이 협의 중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방역당국에 침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신속 PCR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또 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 PCR 검사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대와 연구 용역을 통해 타액 검체를 이용한 신속 PCR 검사의 유용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인두 도말 검체 채취 방식은 아이들에게 통증을 유발하고 반복 검사 시 상처를 낼 수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심리적 공포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가질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 직원 1명당 담당해야 할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1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무에 쓰러지는 직원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제 업무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격리해 주시면 되고요. 서울 마포구 보건소 역학조사 상황실. 보건소 직원들이 쉴 틈 없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선별진료소 업무, 오후에는 역학조사 업무를 맡으면서 주말도 없이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초역학조사를 저희가 한 15건 정도 하루에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20건 정도 되고요. 주말에도 저희가 매주 나와서 하루에 한 30건 정도 이상씩.
구에서 관리하는 재택 치료자는 불과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관리팀을 이번 달 3배로 충원했는데도 직원 1명당 127명 꼴입니다. 이곳 보건소에서는 PCR 검사 1000여 명, 신속항원 검사 800여 명을 연일 소화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도 한 주 사이 PCR 검사량이 2~3배 늘었습니다. 온 가족이 검사받고는 모두 양성이 나오는 상황도 부쩍 늘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에 추위까지 겹치며 검사하다 실랑이 하는 일도 자주 일어납니다. 마스크 써달라 그러면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화를 많이 내시는데 예민하신 건 알지만 이제 다들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안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서로 양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센 코로나19 확산세에 방역 업무를 맡은 보건소 직원들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경기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근무하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일중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주말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전화를 놓기가 무섭게 또 전화가 오다 보니까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 사태를 사명감으로 치러왔다는 직원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기만을 고대하며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일선 병원에서 말라리아 약이 공공연하게 처방되는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데다 부작용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많게는 300배 이상 처방이 늘었다고 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하루에도 몇 건씩 말라리아 약 피라맥스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방 목적이 말라리아가 아닌 코로나19 치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확산되다 보니까 하루에 됐거든요. 심지어 확진자가 올 수 없으면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온 가족에게 대리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병원 측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를 부탁한 이들이 늘어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먹어보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크게 부작용이 없이 다음날 깨끗하더라. 그래도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상적인 처방은 아니고. 피라맥스는 지난 2011년 국내 제약사가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입니다. 최근 제약사는 이 약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벌이고 있는데 마치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소문이 난 겁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피라맥스 처방 건수는 합쳐서 4건에 불과했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처방 건수는 1211건으로 300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허가받지 않은 치료제를 마음대로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콩팥이나 간이 나쁜 분들은 드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혈액 림프계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대리 처방에 한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 대한 약물 처방은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 약이 임상 이상에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처방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 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복지부는 식약처하고 협력해서 불법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인, 국민 같이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반복적으로 약물을 허가 목적과 달리 처방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1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 9,024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65%나 줄어든 것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달 14일에 80만 6천여 명과 비교해 약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입원 환자도 크게 줄어 한때 16만 명에 육박했던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21일 기준 6만 5천여 명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하루 평균 사망자는 2,096명으로 여전히 2,000명을 넘겼지만 이 역시 2주 전보다는 19% 감소했습니다. 이번 주 역시 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이 되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크게 늘면서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신규 환자 수가 1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에 20만 명대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델타까지만 해도 보통은 수요일에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였던 경향성을 보였는데 오미크론 상황에서는 수요일보다는 주 후반, 특히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를 보이는 경향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감염 확산이 진행되는 상황이고 만일 지금과 같은 경향성이 이번 주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2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일 이번 주 후반에도 최근 주들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20만 명을 훌쩍 넘어서 30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다만 감염이 확산되더라도 지속적인 더블링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정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폭은 다소 완화되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는 더블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5만 명 안팎 정도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또 이 검사 양성률을 좀 살펴보면요. 최근 5일 동안 선별진료소의 검사 양성률이 3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검사하면 1명꼴로 확진이 나오는 셈인데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확산돼야 됐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이 PCR 검사를 받기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훨씬 델타 대비 높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만큼 주변에 감염자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높은 검사 양성률에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진단검사 방법, 특히 검사 양성률은 PCR 검사 대상자 수 대비 확진자 수를 계산한 방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예. 현행 PCR 검사 대상자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PCR 검사에 대한 의사 소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주로 PCR 검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대다수가 일단은 양성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의 진단검사 체계도 높은 검사 양성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위중증 환자는 500명대로 올라섰고 사망자도 하루 만에 100명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이대로 상황이 악화해서 의료 대응과 방역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향후 1, 2주 안에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2주차까지만 해도 200명대의 위중증 환자를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 온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2월 3주차에 들어서면서 300명대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는 일주일 만에 400명대를 보였고요. 현재는 400명대에 들어선 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500명대 위중증 환자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최근 들어서 점차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듯이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전국은 36.9%, 수도권은 35.9%, 그러니까 30%대 후반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단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과거 신규 확진자 규모가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일 때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 확진자 규모는 이보다 2배 이상 훨씬 높기 때문에 아마 1, 2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1, 2주 사이에 아마 70% 병상 가동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 70%가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상당한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전문가들 저 포함해서 정점에 도달했을 때 환자 규모는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 30만에서 40만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2,500개 규모를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위중증 환자 수 증가세로 의료 체계 역량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정부는 코로나19가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약한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단기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내비친 건데요. 풍토병으로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 또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풍토병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예. 풍토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엔데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풍토병 또는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향후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상황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엔데믹 풍토병 상황이 아니라 계절성 유행병, 그러니까 유행성을 따른다,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경우를 보통 우리가 에피데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독감이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 유행 상황을 잘 극복하게 되면 향후에 코로나19 자체가 독감같이 계절성 유행병, 즉 에피데믹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현재 우리나라 백신 2차 접종률이 86%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이 오미크론 상황에서 자연 감염에 의해서 면역력을 획득하신 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면역 형성률은 한 90% 이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미접종자들에 대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면역 형성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상 11세 이하의 소아청소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국민이 면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오미크론의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도 전문가들마다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4월 전후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정점을 지나게 되면 분명히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자체가 지금과 같은 팬데믹이 아니라 에피데믹, 즉 유행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단 면역이 일단은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가운데 식약처가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해서 화이자 백신에 대한 그 품목 허가를 내렸습니다. 자, 성인과 비교했을 때 접종 용량이나 간격은 어떻게 다른지 또 특별히 우려할 만한 부작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1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백신, 그 화이자 백신 접종량은 성인 대비 3분의 1 용량, 한 10마이크로그램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접종 간격은 성인과 동일하다. 그래서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해야지 면역이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면역 저하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4주에 3차 접종을 하는 일정으로 잡혀져 있고요. 부작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성인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과거 청소년 때에도 불거졌던 것처럼 심근염, 신낭염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높다라는 표현은 다소 좀 무리가 있고 일단 성인 대비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따라서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 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용량이 3분의 1로 낮춰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실제로 백신을 얼마나 맞게 하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12세 이상의 청소년들보다는 접종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경향성 과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 때도 보였는데 12세, 그러니까 경계선이 12세, 13세 요 연령대에 대한 청소년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거든요. 그만큼 부모들께서 이제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무리 성인 또는 청소년 대비 3분의 1 용량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만큼 부모들의 걱정이 많기 때문에 수용성은 기대에 못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초등학교 1, 2학년 이하 연령대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있더라도 표현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어린 연령대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 임상 데이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보다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노바백스 백신을 소아청소년 접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상 플랫폼이 유사한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3세 이상의 연령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용량을 접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외 사용, 즉 오프라벨 적용이 가능한 정식 승인 백신인 만큼 노바백스 백신을 어린 소아청소년들에게도 접종을 하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 유행성 감염병으로 넘어가는 단계라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기존 320만 명의 간이 과세자와 연 매출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 업체 12만 명이 추가돼 모두 332만 명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지원 단가를 3배 올린 3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신청 첫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둘째 날은 짝수인 사업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외에도 1분기 손실보상 선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추가로 신청할 수 있고 선지급 외 지난해 4분기 정식 손실보상은 다음 달 3일 시작됩니다.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소비자가 즐겨 찾는 12개 외식 품목의 가격을 매주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값을 올리는지 감시하겠다는 건데 물가 상승의 책임을 떠민다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더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의문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갈수록 뛰는 외식 물가에 정부가 가격 공개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밥부터 치킨, 커피, 짜장면, 설렁탕 등 12개 음식의 가격과 변화 추이를 매주 공표하고 외식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의 배달비도 서울부터 공개합니다. 업체들의 가격 인하 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앞으로 값을 얼마나 올리는지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치찌개와 칼국수 값이 1인분에 7,000원을 돌파하는 등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12개의 외식 가격에 대한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외식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원가 상승을 버티다 못해 값을 올린 거라며 억울해합니다. 실제로 한식 등에 두루 쓰이는 깐마늘의 경우 1kg에 12,000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220원, 22%나 뛰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계속 올랐습니다. 식당에서 아직 잘 쓰는 프로판 가스 가격도 1년 전보다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고 이젠 필수가 된 배달앱의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도 부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식재료비 올라가, 임대료 올라가, 사업이 잘 안 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공개한다고 물가가 잡힌다? 속아 웃을 일이다 이거야 이거는. 여기다 외식 소비가 점차 늘어나는 것도 값이 오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축 요인이 더해지며 09년 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한 번 오르면 잘 안 떨어지는 외식 물가가 최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건 분명 걱정할 일이지만 이렇게 값을 잡아도 되는지 또 정말 잡힐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들고 사망자 수는 역대 가장 많이 늘면서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대비 11,800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1만 7,800명으로 1년 전보다 12,8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지난해 인구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5만 7,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재작년 3만 2,600명이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계속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이 35%로 전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반면 30대 초반과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감소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선별 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 기준 등을 담은 식품 용기 재생 원료 기준을 확정해 24일 고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 원료를 생산하려고 하는 재활용 사업자는 파쇄, 분쇄, 광학 선별 시설 등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재생 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운반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 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 재생 원료의 안전성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차, 2차에 걸쳐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생소한 용어였던 mRNA 백신이라는 말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모더나라는 미국 제약사도 mRNA 방식의 코로나 백신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됐죠. 네,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들은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서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에 한창인데요. 모더나 코리아의 김희수 부사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 mRNA 백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mRNA 백신, 그러니까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성규 기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입에 익숙해진 용어지만 정확한 뜻은 여전히 좀 어렵거든요. 이성규 기자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백신의 기본 원리는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우리 몸에 미리 넣어서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우리 몸에 만들어 놨다가 실제 감염이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원리거든요. 네. 이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어떤 형태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백신의 방식이 정해지는데요.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 물질인 mRNA 형태로 바이러스의 특정 부위를 우리 몸에 넣는 거거든요. 네. 이 mRNA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 m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고요. 그 바이러스 단백질인 거죠.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이 스파이크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어 뒀다가 실제 감염이 되면은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희수 부사장님, 모더나 코리아, 모더나의 한국 지사인 셈인데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모더나 코리아가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한국과의 연구 협력이 있다면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모더나 코리아 주식회사는 2021년 6월에 한국 법인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 이후에 지난 11월에 손지영 대표이사와 제가 합류한 이후에 조직을 본격적으로 정비하고 인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호주, 일본의 3개국의 현재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고 올해 안에 싱가포르를 비롯한 4개국에 추가로 그 지사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예. 주요 업무로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백신이 적게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생산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코로나 대응 그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정부와 학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협력 사업은 2021년 5월에 그 우리나라 국립보건연구원과 모더나 사이에 mRNA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mRNA 백신 공동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연구 개발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학계와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mRNA 기반의 약물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처음으로 상용화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다른 방식의 백신들보다 예방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근염이라든지 심낭염 같은 그 안전성 문제에도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mRNA를 백신과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요. 예. 모더나는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이래로 mRNA 기반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일어나는 심근염의 우려에 대해서는 각국의 보건당국과 백신 제조사, 학계 등에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과 연관된 심근염은 주로 젊은 남성에서 2차 접종 이후에 그 위험성이 증가하지만 대부분 경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심근염이 발생할 때는 그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코로나에 걸려서 심근염이 발생할 위험성은 한 8배 정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맞아서 생기는 심근염의 위험성은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번개에 한 번 맞을 정도의 그 확률과 비슷한 정도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 백신 개발하고 있잖아요, 모더나가. 근데 이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이 좀 이렇게 빠르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플랫폼 기술에 있다 이런 말인 거잖아요. 이 플랫폼 기술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mRNA 플랫폼 기술은 크게 3가지로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mRNA 기술과 두 번째 그 약물 전달 기술, 그리고 대량 생산 기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mRNA 기술은 mRNA 자체가 인체에 투여하게 되게 되면 이 자체를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체계가 이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전 정보에서 그 RNA의 일부를 살짝 변형시켜서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두 번째 약물 전달 기술은 mRNA는 워낙 그 깨지기가 쉽고 불안정한 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작은 그 지방 주머니로 싸서 네. 그 안전하게 세포까지 전달되게 하는 리피드 나노파티클, 지질 나노입자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생산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역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mRNA 플랫폼이 완성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유전 정보만 변경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게 됩니다. 예. 이제 1월 말에 이 모더나가 임상 2상 오미크론 백신 착수했잖아요. 이 임상 2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새로 개발 중인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경우 오미크론 그 변이가 WHO에서 우려 변이종으로 지정된 이후 61일 만에 미국에서 첫 환자에게 그 임상시험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mRNA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임상은 3상 연속 시험으로서 모더나 코로나 백신을 이전에 2회 또는 3회 접종받은 그 대상자에게서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지금 개발 중인 오미크론 백신을 투여하여서 면역 반응과 안전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이전에 다른 백신을 접종받은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임상 3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임상 2상을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 등지에서 2분기 내에 이제 승인 절차를 신청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초기에 나왔던 그 백신보다는 조금 더 압축해서 좀 단축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1상 임상 시험은 이제 투여했을 때 독성이 있는지 보는 소규모 시험이고요. 2상 임상 시험은 효능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절한 투여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3상 임상 시험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그 효능을 확인을 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 효능 평가 방법이 이전에 대규모 임상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투여했을 때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질병 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것이 유효성 평가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항체의 증가를 보는 항체 평가 측정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이 백신의 경우에는 대규모 유효성 평가 대신에 이 항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므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경우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할 때는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평가를 하지만 매년 독감 바이러스 균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때는 네.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를 평가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변이 백신은 시험 규모가 보다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네. 자, 또 최근에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들이 원숭이를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감염 예방 측면에서 기존 백신의 부스터샷과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또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우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고요. 네. 영장류에서 시험 결과는 분명히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네. 하지만 인체에 동일하게 바로 적용하는 데는 아직 제약이 많이 있죠. 지금으로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조금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대응 전략으로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오미크론과 델타 등 다른 변이에도 다 작용할 수 있는 혼합 백신의 옵션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모더나나 화이자의 그 mRNA 백신이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이렇게 사용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팬데믹이 끝나면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원래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 다시 이제 우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 mRNA 백신의 그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전통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보통 10년 정도의 시간과 비용도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한 그 백신별 생산 시설도 백신별로 맞춤 생산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mRNA 플랫폼은 말씀드린 대로 체내에서 만들고자 하는 단백질만 결정이 되면 수주 이내에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 쉽게 우리가 임상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한 mRNA 백신의 그 성공은 앞으로 백신뿐만 아니라 여러 치료제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 mRNA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다른 그 질병에 대한 백신도 빠르게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모더나의 주요 백신 개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그 mRNA 방식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도 이제 목표를 하고 계신지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크게 4가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백신을 비롯해서 면역 항암제, 그리고 희귀질환 치료제, 또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3상에 진입을 한 거대세포 바이러스 백신이 있고 네. 또한 또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는 거는 면역 저하자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임신 중에 감염되었을 때는 태아에게 선천성 난청을 유래하는 바이러스입니다.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는 특히 어린 영아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그 하기도 감염,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많이 알려져 있고 상당한 그 질병 부담이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외에도 독감 백신, 그리고 지카 백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백신, 또한 에이즈 백신도 현재 임상 1상에 이미 진입을 하였습니다. 예. 감염병 백신 이외에도 4개의 면역 항암제, 그리고 6개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총 40개 이상의 R&D 프로젝트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부사장님 추가적으로 그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는데요. 그 이제 mRNA 백신이라고 하면 최신의 신약인 거잖아요. 자, 이런 이제 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즘에 바이오 업계가 AI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이제 몰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해드리는데 모더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AI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들을 탐색하고 찾아내는 시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으로 특화된 기업들이 몇 개가 이미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주로 케미칼이나 그런 물질을
여러 적용을 해보는 그런 단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백신에서 지금 저희가 타겟하고 AI는 아직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충분히 주목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모시고 mRNA 백신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특히나 또 모더나 한국지사에 계시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백신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더나 코리아 김희수 부사장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과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 뇌파로 로봇팔을 제어하는 새로운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외부 자극 없이 뇌의 활동만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한 뒤 이를 통해 3차원 공간에서 24개 방향의 움직임을 90% 이상의 정확도로 해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뇌기계 인터페이스와 달리 일반적 사양의 하드웨어로 구동할 수 있고 스마트 기기 등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항암 치료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항상성 연구단은 부작용 없이 모든 종류의 암에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인 신델라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유전자 가위로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돌연 변이의 DNA 이중 나선을 골라 절단해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쥐에게 적용한 결과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것을 확인했으며 암세포주 고유의 돌연 변이에 있는 DNA 이중 나선을 많이 절단할수록 사멸 효과가 크고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 합성 이전의 원료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조정모 박사 연구팀은 수백 개 이상의 단위체가 서로 결합해 이뤄진 고분자를 화학적으로 분해한 뒤 소재 합성 이전의 원료로 되돌려 폐플라스틱을 완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폐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고 기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폐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학연구원은 첨단 소재 기업 리뉴시스템과 기술 이전 협약을 맺고 이 기술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LG전자가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철수합니다. LG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오는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그동안 태양광 패널 사업의 방향성을 놓고 검토한 결과 핵심 사업과 미래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10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시작해 고효율 프리미엄 모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리며 사업성이 악화돼 왔습니다. 미국의 3대 도시 시카고가 시내버스 100% 전기차 전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현지 시간 22일 오는 2040년까지 시카고 시내버스 시스템을 전면 전기화할 계획이라며 자원 형평성과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벌 카터 교통국장은 차징 포워드로 이름 붙인 시내버스 전기화 추진 목표를 세우고 단연의 연구조사 과정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자 332만 명에게 지난 1차 지원금 때보다 3배 늘어난 300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